안녕하십니까. 제가 소개해드릴 시는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르는 어느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일단 눈을 한번 감아볼까요?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르는 어느 백성의 이야기, 김남주. 전쟁이 터지자 나는 쌍터로 끌려갔다. 앞장세워져 맨 앞 총알바지가 되었고 사람들은 나를 두고 나라 국경 지키는 용사가 했다. 쌈질이 끝나고 고향은 쑥밭이 되고 나는 건설대에 끌려갔다. 소나 말이 되어 개고픔을 흘렸고 사람들은 나를 두고 나라 살림을 일으키는 역군이라 했다. 겨울이 오고 한파가 밀어닥치자 굶주림과 추위 혹사에는 더는 못 내겨워 아해라 가더라도 내일 삼수갑산 들고 일어섰다. 그러자 이번에는 감옥으로 끌려갔고 사람들은 나를 두고 나라 팔아먹는 역적이라 했다. 자, 눈을 떠보실까요? 제가 이 시를 보자마자 바로 생각이 난 것은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배움의 풍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화성영어를 하면서 필리핀은 문맹률이 높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를 아버지께서 너가 배움이 얼마나 갇힌 것을 모르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배움이 얼마나 갇힌 것을 알고 열심히 공부합시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제가 이 시를 보자마자 바로 딱 든 생각은 특수상대성 이론인데요. 일단 제가 이렇게 걸어가 볼게요. 이렇게 걸어갔을 때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제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걸어갈 때는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이 시에서도 저는 시의 관점이 다른 사람들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용사, 역군, 역적으로 나뉘잖아요. 따라서 특수상대성 이론은 타인의 내면의 속사정을 보이는 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를 특수상대성 이론이 생각났습니다. 세 번째로 국가와 개인의 관계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일단 여기서 제가 3년의 3행을 보실까요? 아해라 가더라도 내일 삼수갑산 들고 일어섰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내가 일어났어요. 진짜 내 뜻을 보여주려고 현대사회로 치면 내 인권 보장을 주장하려고 이렇게 일어선 겁니다. 일어섰는데 나를 역적이라고 한대요. 나를 완전 나쁜 놈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개인의 목숨을 뺏을 수 있는가? 이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인권 보장이 잘 되고 있지만 세계의 절반은 아직도 인권 보장이 되지 못하여 아직도 굶주림에 처하고 있습니다. 나의 입장을 밝혔을 때 국가가 나를 역적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해서도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따라서 이런 시는 국가론적 차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년과 2년에서는 국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국가의 테두리 안에서 국가 전체주의 집단 내에서 국가 자체의 이익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인권 보장이 안 되는 것이 여러분이라면 어떠실 것 같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 만약 제가 인권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정말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들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께서 대한민국 4글자가 살면서 살아신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지금 쓰는 언어도 없고 신분증도 없고 그냥 살 곳도 없고 이러신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역설적이게도 이 시는 국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 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대한민국 4글자같이 살면서 사라진다면 정말 제가 전까지는 국가가 나쁜 짓을 했을 때 국민에게 어떤 영향이 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대한민국 4글자같이 살면서 사라진다면 정말
국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혜은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주제는 바로 양자역학 과학 칸트 철학인데요. 제가 읽은 책은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입니다. 먼저 조금 키워드를 정리해 보았는데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귀를 쫑긋하고 뇌를 반짝반짝 거리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철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칸트는 뭐라고 말하는데요. 우리는 삶을 자체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해석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능동적인 학습자가 되기 위하여 왜 과연 그럴까?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자, 물에 비유해서 먼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물과 얼음 그리고 수증기가 있습니다. 모두 물질의 상태가 다르죠. 즉, 저희가 질소를 부여하였습니다. 저희가 사물 자체는 산소 원자 2개와 수소 원자 1개라는 공유화합물 H2O라는 그런 사물 자체는 똑같지만 현상을 우리는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것을 과학적인 언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즉, 다른 현상, 그러나 사물 자체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파동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요. 잠깐 치워두고, 자, 이제 양자역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양자역학에 빠질 수 없는 인물이 바로 플랑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빛의 에너지를 파장별로 추정하고 있는 측정하고 있는 그런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빛에는 불연속도를 덜어나는 에너지 값을 가지지만 그냥 빛의 불연속적인 에너지 덩어리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양자라고 하고 이것을 바로 양자역학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양자역학인데 왜 고전역학으로는 이것을 설명할 수 없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셔야 됩니다. 고전역학이라는 것은 일단 물체의 상태와 힘의 관계를 두고 보는 역학인데요. 이것은 빛의 입자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양자역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무지개가 하나 있습니다. 무지개는 총 몇 가지 색인가요? 7가지 색이죠. 7가지 색인데 그것은 바로 이 감성 형식으로 이해할 것입니다. 자, 감성 형식이라는 것은 저희가 사물 자체에 질소를 부여해서 이렇게 부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게 바로 칸트의 인식론이라는 건데요. 자, 사물 자체, 그러니까 무지개라는 것이 원래는 전자기파, 380 나노미터 영역의 전자기파를 이용한 그런 무지개인데요. 그러나 저희는 7가지 색으로 이 무지개를 판단합니다. 이것은 사물 자체로 사고 형식으로 인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성 형식으로 현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감성 형식으로 질서를 부여해 이 현상을 설명합니다. 즉, 그 칸트의 이론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고 있습니다. 칸트의 이론이 그렇다면 당연히 맞겠죠. 왜냐하면 저희는 감성 형식으로 사물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사물 자체를 인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의 유의미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볼 텐데요. 일단 칸트 인식론의 한계. 왜냐하면 이제 미시적인 것. 그러니까 저희들이 분자 볼 수 있나요? 분자를 볼 수 있으면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자, 근데 이 칸트 인식론이라는 것은 어차피 못 보는 것. 그러니까 분자라는 것은 어차피 못 보는데 그것을 왜 인식론으로 설명을 하냐? 이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한계로 보았습니다. 자, 바로 여기서 과학은 인간과 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저의 생각이 있는데요. 자, 저는 인문학을 배울 때는 세계의 일부만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타인과 나를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었죠. 그러나 이 과학과 함께 적용하여 설명을 해보면 정말 쉽게 인간과 사회를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과학이라는 것은 인간과 사회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학년 1반 15번 이혜연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주제는 바로 친환경 음악인데요. 음악을 친환경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483kg, 이것은 굉장히 많이 나가는 무게인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한 사람이 대서양을 횡단하는데 방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입니다. 해외 유수 악당 같은 경우에는 이동해야 하는 사람이 50명이 넘고, 그리고 운반해야 하는 악기들이 굉장히 거대하기 때문에 지구의 희생을 저희가 눈 감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음악을 친환경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지속가능 음악축제입니다. 행복지수 1위, 핀란드의 음악축제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바로 친환경입니다. 육류 없고, 채식해산물 있고, 자동차 주차장 없고, 자전거 주차장 있는 이곳이 바로 플로 페스티벌입니다. 이곳이 바로 이 부분 보이시나요? 바로 폐 발전소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굉장히 친환경적입니다. 또한 낙후된 주변 지역을 활성화하여 굉장히 지구에 도움이 되는 축제입니다. 자, 이제 한국의 사례를 살펴볼 건데요. 차 없는 뚜벅뚜벅 축제입니다. 제가 그곳에서 직접 사온 물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고체치약인데요. 고체치약은 미세 플라스틱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건강에 좋고, 이것이 바로 철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플라스틱 튜브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환경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인간에게도 좋고 환경에도 좋은 이런 제품을 왜 안 쓰시는 건가요? 바로 엄청 강추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천연수세미인데요. 이것은 생화학적으로 1년 만에 분해될 수 있도록 만든 천연수세미입니다. 자, 이 전구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LED인데요. LED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 바로 efficiency라는 단어인데요. 바로 효율성이라는 단어입니다. LED는 효율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소비 전력이 굉장히 높다는 뜻이죠. 실제로 에너지 다이어트를 위한 한국 음악의 노력으로는 연습실 전구를 모두 고효율 LED, 친환경 고효율 LED 전구로 바꿨다는 말인데요. 이것은 바로 굉장히 친환경적이라는 거죠. 노원 에코팜 센터에서는 태양광 없이 LED 조명으로 실내에서 작물을 재배하는데요. LED는 식물의 광합성에 굉장히 적합한 파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토양에서 60일에 자라는 상추를 30일 만에, LED에서는 30일 만에 출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친환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친환경 음악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핵심 키워드는 나부터입니다. 관객이 동참할 때 비로소 단체의 노력이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환경의 책임은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예술가, 기획자, 관객이 함께 행동할 때 지구는 더 오랫동안 음악이 흐르는 무대로 자리할 수 있습니다. 음악가 그리고 지구촌 시민으로서 환경에 대한 노력은 꼭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